청계마을 어귀 저작거리에 낯선 소란이인 것은 어느 늦여름 아침이었다. 가난한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겁도 없이 부잣집 아씨 앞으로 다가서더니 이렇게 말했다. 나랑 진짜 똑같이 생겼네. 그 한마디에 장터의 모든 소리가 뚝 끊겼다. 사람들은 남루한 옷을 걸친 그 아이와 곱게 차려입은 부잣집 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숨을 죽였다. 어찌 저리도 닮을 수 있단 말인가. 그저 닮은 정도가 아니라 마치 거울에 비친 듯한 그 얼굴은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을까. 그리고 7년 전 이 마을의 큰 부잣집에서 있었다는 그날 밤의 화재와 그 후로 굳게 다물어진 잎들 속에 감추어진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야기는 그날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계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불리는 강덕수의 집 앞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분주했다. 곡간지기와 마름들이 줄지어 섰고 안채에 서는 부인 오씨와 어린 딸 다혜가 나들이 채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강덕수는 소작인들의 살림이 몹시 어렵다는 말을 여러 차례 전해 들었다. 마름들이 올리는 장부만으로는 참된 사정을 알 수 없다. 여긴 그는 직접 마을로 나가 소작인들의 형편을 살피기로 하였다. 부인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대문 앞에 섰다. 다혜는 이제 겨우 7살이었다. 장터 구경이 드물어 눈빛이 잔뜩 들떠 있었다. 어머니, 장터에는 정말 사람이 그리 많나요? 부인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다. 그렇단다. 허나 오늘은 놀러 가는 길이 아니니 아버지 곁에서 얌전히 있어야 한다. 강덕수는 곁에서 시중을 드는 갑수를 돌아보며 일렀다. 갑수는 본래 이 집안에서 나고 자란 머슴이었으나 오래전 강덕수의 아버지 댁에 큰 은혜를 입어 면천되어 지금은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사람이었다. 위세를 지나치게 부리지 말고 곡식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게. 일행은 집을 나서 마을로 향했다. 길가의 소작인들은 모두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좌판을 벌인 장사치들은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며 길을 비켰다. 장터 입구에 이르자 강덕수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낡은 지붕 아래 곡식을 파는 늙은이가 있었고 약초를 팔던 여인은 텅 빈 바구니를 끌어안고 있었다. 물건이 너무 적은 것을 보고 강덕수의 미간이 좁아졌다. 잠시 멈추어 보자. 그는 몸소 곡식 자루를 만져보고 생선 좌판을 살폈다. 올해 곡식값이 이토록 올랐는가? 쌀을 팔던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비가 제대로 오지 않은 데다 곡식을 쌓아두고 숨기는 자들이 있어 백성들이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늙은이도 하루 한 끼를 겨우 잊고 있사옵니다. 강덕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는 한참 말이 없다가 마름들을 향해 낮게 말했다. 돌아가면 곡간과 소작장부를 다시 조사하라. 백성이 굶주리는데 관리하는 자가 숫자만 맞춘다면 결코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 마름들이 고개를 숙였다. 부인과 다혜도 강덕수의 뒤를 따라 걸었다. 다혜는 낯선 장터가 신기하여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가난한 행색의 여자아이 하나가 다혜에게 다가와 그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해서 보는 듯 했으나 아이의 눈이 점점 커졌다. 다혜도 걸음을 멈추었다. 나랑 똑같이 생겼네. 순간 장터의 소리가 뚝 끊겼다. 떡을 자르던 상인의 칼도 멈추고 생선을 손질하던 손도 멈추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아이의 얼굴로 쏠렸다. 눈매도 콧날도 작은 입술까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옷차림만 다를 뿐 거울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선 듯했다. 장터 사람들이 나지막이 수군거렸다. 어쩌면 절이 똑같을까. 한나란 씨에 태어난 자매라 해도 믿겠네. 쉬, 함부로 그런 말을 하면 큰일 나네. 다혜가 당황하여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았다. 어머니, 저 아이가 왜 제 얼굴을 하고 있어요?
부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강덕수도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가난한 아이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너는 큰 기와집에서 살아. 혹시 너도 우리 엄마를 알아? 그 말에 오씨 부인이 크게 흔들렸다. 강덕수는 곧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빠르게 둘러보았다. 사람들 틈에서 얼굴을 가린 사내 둘이 날카로운 눈으로 아이를 보고 있었다. 아이를 보고 기민은 그 시선을 보자마자 강덕수의 가슴에 묻어두었던 두려움이 되살아났다. 어서 채비를 하라. 집으로 돌아간다. 마름들이 놀라 허둥지둥 움직였다. 부인은 얼른 딸을 끌어안았다. 다혜는 옷깃을 붙잡고 밖을 내다보려 했다. 어머니, 저 아이가 무서워서 돌아가는 거예요. 부인은 딸의 손을 꼭 쥐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말거라.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곁에 있어 주마. 가난한 아이는 영문을 몰라 멀어지는 행렬을 바라보았다. 왜 가는 거야? 나는 그냥 닮았다고 말한 것뿐인데. 행렬이 사라진 뒤에도 장터 사람들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얼굴을 가린 두 사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한 사람이 낮게 말했다. 살아있었다. 그 아이가 정말 살아있었다. 다른 사내가 대답했다. 대감께 알려야 한다. 강 부자도 아이를 알아본 듯하다. 두 사내는 장터 뒤편 골목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가난한 아이는 바구니를 꼭 쥔 채 제 얼굴을 가만히 만졌다. 그날 밤 강덕수의 집은 유난히 조용했다. 강덕수는 사랑채로 돌아온 뒤에도 오래도록 자리에 앉지 못했다. 방안을 몇 번이나 오가며 문틈과 창을 살폈다. 오씨 부인은 다혜의 방에 직접 가서 아이가 잠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다혜는 장터에서 본 아이가 자꾸 떠오르는지 다시 물었다. 어머니,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있어요. 부인은 대답하지 못하고 이불만 다독였다. 다혜가 겨우 잠들자 부인은 발소리를 죽여 남편의 처소로 돌아왔다. 강덕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다혜는 잠이 들었소. 예, 허나 낮에 있었던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목소리를 낮추시오. 누가 듣겠소? 강덕수는 문 밖을 살피더니 가까운 촛불 하나를 껐다. 방 안이 한층 더 어두워졌다. 허나 그 아이의 얼굴이 너무도 똑같았습니다. 설령 맞다 하여도 아직은 위험하오. 7년입니다. 언제까지 숨겨둘 수만은 없습니다. 부인의 눈가가 붉어졌다. 해진 옷을 입었어도 그 얼굴만은 잃어버린 딸이 자라난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강덕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7년 전 집 안곳간 채에 불이 났고 피 묻은 강보만 남았던 그 밤이 다시 떠올랐다. 바로 그때였다.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강덕수가 곧바로 말을 멈추고 몽둥이를 잡았다. 누구냐? 문 밖에서 안채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다. 날이 다혜아 씨께서 깨시어 마님을 찾으시옵니다. 오씨 부인이 놀라 일어섰다. 강덕수는 문을 조금 열어 하인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 뒤에 낯선 여종 하나가 물그릇을 들고 서 있었다. 강덕수는 여종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너는 어느 처소의 여종이냐? 며칠 전부터 사랑채 일을 돕게 된 아이이옵니다. 강덕수는 더 묻고 싶었지만 부인이 불안한 얼굴로 다혜의 방을 향했다. 강덕수가 하인에게 나지막이 명했다. 오늘 밤 안채의 여종을 모두 바꾸어라. 새로 들어온 자는 밖으로 내보내라. 부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강덕수는 서안 아래 비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 작은 목갑에는 반으로 갈라진 금패 조각과 피가 베어든 아기 옷자락이 들어있었다. 강덕수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다 다시 넣었다. 그 아이가 정말 살아있다면 오늘 장터에서 이미 누군가는 움직였을 것이다. 같은 시각 마을 끝자락 허름한 초가집으로 한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었다. 가난한 아이의 이름은 복순이었다. 복순은 문을 열자마자 외쳤다. 엄마, 오늘 장터에서 큰 부잣집 나리를 보았어요.
부엌에서 죽을 짓던 순덕이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고? 그 집 아씨도 보았는데 얼굴이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순덕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나리께서 너를 보셨느냐? 네. 저를 보시더니 급히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순덕은 들고 있던 국자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복순아, 오늘 본 일은 밖에서 다시 말하면 안 된다. 왜요? 저는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순덕은 아이의 손을 감싸 쥐었다. 세상에는 어린아이를 이용하려는 나쁜 어른들이 있단다. 바로 그 순간 밖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순덕이 급히 촛불을 껐다. 엄마, 누가 왔어요? 순덕은 낡은 낫을 들고 문 옆으로 다가갔다. 창문 너머로 그림자 하나가 잠시 비쳤다. 사라졌다. 한참 뒤 문을 열어보니 흙바닥에 단단한 가죽신 자국이 남아 있었다. 순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방구석에 멍석을 걷고 바닥판을 들어 올렸다. 그 밑에는 오래된 천 보따리가 숨겨져 있었다. 보따리 안에는 부잣집 문양이 수놓인 비단 조각과 반으로 갈라진 금패, 피로 번진 강복근이 들어 있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순덕은 대답 대신 보따리를 품에 넣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면 안 되겠다. 뒷산 약초막으로 가자. 두 사람은 등불도 켜지 않고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그 사이 초가집 앞에는 두 사내가 나타났다. 불이 꺼졌다. 허나 방금까지 사람이 있던 흔적이 있다.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새벽에 다시 뒤지자 복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어둠 속을 걸었다. 다음 날 새벽 강덕수는 아무도 모르게 가장 믿는 사람을 불렀다. 갑수였다. 갑수는 사랑채 뒤편 작은 밀실로 들어섰다. 밀실 안에는 지도와 오래된 기록이 펼쳐져 있었다. 강덕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눈밑이 어두웠다. 문이 닫히자마자 강덕수가 입을 열었다. 어제 장터에서 본 아이를 찾아야 한다. 이 일은 아무에게도 알려져서는 안 된다. 갑수는 강덕수의 표정만으로 일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아차렸다. 나리, 그 아이가 7년 전 그 일과 닿아 있사옵니까? 강덕수는 바로 답하지 않고 서안 위 작은 천조각을 바라보았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 허나 그 얼굴이 다혜와 지나치게 닮았다. 한사치. 강덕수는 더 두려운 것은 장터에 낯선 자들이 섞여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먼저 아이에게 닿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갑수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직접 가겠사옵니다. 약재상으로 꾸며 마을에 들겠사옵니다. 강덕수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억지로 데려오면 오히려 소문이 커진다. 먼저 조용히 살피고 위태로워지면 신분을 감춘 채 지켜라. 갑수는 곧 집을 빠져나왔다. 비단옷 대신 낡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부하 둘에게도 평민옷을 입혔다. 세 사람은 장터로 융했다. 장터는 전날의 소문으로 이미 술렁이고 있었다. 갑수는 약재를 사는 척하며 떡장수 곁으로 다가갔다. 어제 이 장터에 강 부자댁 행차가 왔다지요. 무슨 소란이 있었습니까? 떡장수가 눈치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다. 마을 끝에 사는 복순이란 아이가 그 댁 아씨와 똑같이 생겨서 다들 숨도 못 쉬었지요. 복순이라면 네 집 아이입니까? 순덕이 키우는 아이요. 헌데 순덕은 본래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소. 7년쯤 전에 갑자기 아기를 안고 들어와 살기 시작했지요. 갑수는 더 묻고 싶었지만 검은 것을 쓴 사내 하나가 대화를 엿듣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사내는 눈이 마주치자 곧 골목으로 사라졌다. 갑수가 부하에게 눈짓했다. 저자를 따르라. 놓치지도 들키지도 말고. 갑수는 다른 부하와 함께 마을 끝으로 향했다. 방 안은 급히 떠난 듯 이불이 반쯤 접혀 있었고 부엌에는 먹다만 죽그릇이 놓여 있었다. 갑수가 삐뚤어진 멍석을 들어 바닥판을 연이하는 비어 있었다. 다만 오래된 천을 두었던 듯 먼지가 네모나게 남아 있었다.
무언가를 숨겨두었다가 어젯밤 가져갔군. 바로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갑수는 부하를 데리고 담 뒤로 몸을 숨겼다. 잠시 뒤 검은 옷을 입은 사내 둘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허리춤에 짧은 칼을 숨긴 자들이었다. 아이와 여자가 없다. 어젯밤 우리를 눈치챈 모양이다. 대감께서 분명히 이르셨다. 아이를 찾으면 데려오지 말고 조용히 처리하라 하셨다. 담 뒤에 숨은 갑수의 얼굴이 굳었다. 사내들은 부엌 뒤에서 떨어진 보따리 실밥을 발견했다. 그리고 뒷산으로 갔을 것이다. 약초 캐는 여자는 산길을 잘 안다더라. 사내들이 산길로 향하자 장터로 보냈던 부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낯이 검은 사내가 객주에 들어싸웁니다. 같은 패로 보이는 자들이 큰 길과 나루터를 나눠 지키자 하옵니다. 갑수는 짧게 판단했다. 너는 산길로 가 아이와 순덕을 약초꾼인 척 빼내라. 너는 나를 따라 객주로 가자. 갑수가 객주에 이르자 안쪽 방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벽에 귀를 붙였다. 해가 지기 전에 아이를 못 찾으면 대감께서 사람을 더 보내실 것이다. 강 부자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끝내야 한다. 갑수는 그 말에 이 일이 7년 전 사라진 아이와 닿아 있음을 확신했다. 그가 밀서를 접는 순간 객주문이 벌컥 열렸다. 안에서 나오던 사내 하나와 눈이 딱 마주쳤다. 너 방금 거기서 무엇을 엿듣고 있었느냐? 갑수는 일부러 보따리를 떨어뜨려 약초를 바닥에 흩었다. 이런, 죄송합니다. 약재를 팔러 왔다가 방을 잘못 찾았소. 사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다가왔다. 갑수는 한 걸음 물러서며 소매 안으로 손을 넣었다. 그 안에는 작은 단검이 숨겨져 있었다. 이야기를 잠시 되돌려보자. 약초막이 습격당하기 하루 전이었다. 이웃 고을 큰 저택 안에 한 사내가 홀로 앉아 있었다. 이름은 조필상. 한때 이 근방에서 가장 세도가 등등하던 부자였다. 겉으로는 병을 핑계로 바깥 출입을 삼가는 인물이었으나 실제로는 수많은 마름과 상인, 사내들을 소나귀에 쥔 세력의 우두머리였다. 그때 검은 옷의 부하가 급히 들어왔다. 대감, 장터에서 확인한 내용이옵니다. 말해보아라. 강 부자댁 아씨와 똑같이 생긴 여자아이가 나타났사옵니다. 조필상의 손이 우뚝 멈췄다. 확실하냐? 장터 사람들을 모두 캐물었사옵니다. 얼굴이 똑같았다 하옵니다. 강 부자께서도 그 아이를 보신 직후 황급히 댁으로 돌아가셨사옵니다. 조필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북해. 그의 머릿속으로 7년 전 그 일이 되살아났다. 강덕수의 아내가 쌍둥이를 낳은 사실은 극소수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조필상은 우연히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 무렵 그는 강덕수의 광대한 논밭과 곡간을 제 소나귀에 넣으려 여러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강덕수가 빈 문서를 위조당해 헐값에 논을 빼앗기게 만든 것도, 이웃 소작인들을 매수해 강덕수의 곡간을 몰래 갉아먹은 것도 모두 조필상의 짓이었다. 허나 강덕수의 핏줄이 둘이라는 것은 큰 걸림돌이었다. 후사가 둘이면 훗날 재산이 온전히 갈라져 넘어오지 않을 것이요. 강덕수가 죽은 뒤 두 딸 중 하나에게라도 진실이 새어나가면 조필상이 그간 꾸며 온 문서 조작과 곡간 횡령이 낱낱이 드러날 판이었다. 더구나 조필상은 오래전 강덕수의 논밭 문서를 위조하며 훗날 트집을 잡을 볼모로 삼고자 둘째 아이의 이름을 그 문서 한 귀퉁이에 몰래 얹어 두었었다. 그 아이가 살아 돌아와 참된 신분을 되찾으면 위조된 문서 또한 낱낱이 들통날 것이었으니 조필상에게는 재산을 지키는 일과 목숨을 지키는 일이 다르지 않았다. 강덕수와 그 아내도 그 위험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어느 날 집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리하여 강덕수는 가장 믿던 하인 하나에게 몰래 둘째 아이를 안겨 강 건너먼 친척에게로 피신시키려 하였다. 하나
그 하인은 강가에서 매복하고 있던 돌석 일당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돌석은 신랑이 끝에 강보를 빼앗아 그대로 물살에 던져 넣었고 하인은 그 뒤로 다시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같은 밤 곡간채에서는 불길이 치솟았다. 사람들이 물을 나르며 아우성쳤고 잿더미 속에서 피 묻은 또 다른 강보만 발견되었다. 태어난 기록은 하나만 남았다. 아우, 아우, 아우. 하인들의 입은 막혔다. 산파는 자취를 감췄다. 그날 이후로도 강덕수는 은밀히 사람을 풀어 아이의 행방을 뒤쫓았으나 보낸 이들마다 하나둘 소식이 끊겼다. 집안 깊숙한 곳에 조필상의 눈과 귀가 심어져 있음을 뒤늦게 알아챈 뒤로는 더 이상 드러내놓고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쌍둥이 중 한 아이가 7년째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였다. 조필상은 그때부터 의심했다. 강부자가 아이를 숨겼다. 허나 7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못했다. 그런데 바로 그 아이가 장터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조필상은 이를 악물었다. 결국 살아있었군. 부하가 조심스레 물었다. 대감, 정말 그 아이가 숨겨진 아씨라 여기시옵니까? 강부자가 어찌하여 그리 급히 돌아갔겠느냐. 그 부인도 평정을 잃었다 하지 않느냐. 그 반응이 바로 증거다. 부하는 더 묻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조필상은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그 아이가 강 부자 댁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끝이다. 강 부자는 잃어버린 딸을 되찾을 것이고 어찌하여 아이를 숨겼는지 다시 파헤치게 된다. 그 조사 과정에서 내가 7년간 감춰온 일들도 드러나게 되지. 실제로 조필상은 지난 세월 동안 이웃 고을의 소작인들을 협박하고 마름과 관아 아전들을 매수하며 세력을 키워왔다. 잃어버린 딸을 찾는 과정에서 그 비밀이 드러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찾아라. 예. 강 부자보다 먼저 찾아라. 예. 그리고 절대로 강 부자 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라. 부하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중 가장 앞에 선 자가 한 발 나섰다. 조필상의 최측근은 돌석이었다. 대감, 이번 일은 소인이 직접 맡겠사옵니다. 실수하면 어찌 되는지 알렸다. 7년 전에도 소인이 곡간채 불길 속에서 강보를 옮겼사옵니다. 조필상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때 네가 아이를 강물에 던졌다 하지 않았느냐. 돌석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었다. 분명 그리하였사옵니다. 헌데 누군가 그 아이를 건져낸 모양이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시신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조필상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강 부자가 7년을 숨겨 지킨 아이를 이제 내가 없애주마. 그날 밤 조필상의 사람들이 마을과 산길 곳곳으로 흩어졌다. 한편 그 무렵 강덕수의 사람 갑수 역시 같은 밤 복순을 찾고 있었다. 서로 다른 두 세력이 같은 아이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조필상은 홀로 남은 방에서 오래된 서찰 하나를 꺼냈다. 7년 전 강덕수 집안 사람과 은밀히 주고받은 글이었다. 그 종이를 촛불에 가까이 대며 그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실수가 없어야 한다. 불빛에 그의 그림자가 길게 흔들렸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다. 약초막에서 하룻밤을 보낸 복수는 여느 때처럼 장작을 주우러 산으로 나섰다. 순덕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멀리 가지 말아라. 네, 엄마.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알겠어요. 순덕은 아이의 저고리 옷깃을 여며주며 한참 손을 떼지 못했다. 해가 기울기 전에 꼭 돌아와야 한다. 금방 올게요, 엄마. 복수는 작은 바구니와 낫을 들고 산길을 올랐다. 허나 머릿속은 온통 어지러웠다. 강덕수의 놀란 얼굴,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씨, 어머니의 이상한 태도, 생각할수록 알 수 없는 일뿐이었다. 장작을 줍다 보니 어느새 계곡 근처까지 내려와 있었다.
물소리가 제법 크게 들리는 한적한 곳이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있구나. 복순이 돌아보니 낯선 사내 셋이 서 있었다. 누구세요? 우리는 네 어머니의 벗이란다. 복순은 고개를 갸웃했다. 거짓말이에요. 뭐라? 엄마 친구라면서 엄마 이름도 몰라요. 사내가 잠시 말이 막혔다. 복순은 그 순간 온몸이 서늘해졌다. 사내 하나가 낮게 외쳤다. 잡아라. 복순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달렸다. 엄마. 사내 셋이 뒤를 쫓았다. 산기투를 따라 다급한 추격이 벌어졌다. 복순은 바위 사이를 지나고 덤불을 헤치며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다. 나뭇가지가 뺨을 스치고 발밑에서 흙이 무너졌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바구니는 진작 손에서 놓쳤다. 허나 어린아이의 다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막다른 절벽 앞까지 몰리고 말았다. 사내들이 천천히 다가왔다. 이제 끝이다. 복수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발밑으로 자잘한 돌이 굴러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바로 그때였다. 숲속에서 화살 하나가 바람을 가르며 날아왔다. 퍽! 화살이 사내의 팔에 박혔다. 윽! 사내들이 놀라 돌아보았다. 나무 뒤에서 갑수가 모습을 드러냈다. 셋이서 어린아이 하나를 쫓다니 부끄럽지도 않으냐. 사내들이 칼을 뽑아 들었다. 죽여라. 곧바로 좁은 산길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갑수의 몽둥이가 번뜩일 때마다 사내가 하나씩 쓰러졌다. 허나 남은 하나가 몸을 돌려 달아났다. 갑수는 뒤쫓으려다 걸음을 멈췄다. 떨고 있는 아이를 먼저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복순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다친 곳은 없느냐? 왜 저 사람들이 저를 잡으려는 거예요? 갑수는 바로 답하지 못했다. 대신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다해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게다가 평범한 소장농의 아이를 잡으려 여러 패가 손발을 맞추어 움직이고 있었다. 갑수의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았다. 이 아이는 결코 예사로운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아이의 손에 쥐어진 작은 나무 놀이개를 흘렁보았다. 낡고 닳았지만 예사 솜씨로 깎은 물건은 아니었다. 이제 무섭지 않다. 내가 어머니께 데려다 주마. 복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작은 어깨가 들썩였다. 갑수는 아이가 진정할 때까지 곁에 무릎을 꿇고 기다렸다. 이윽고 복순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아저씨는 누구예요? 약초를 캐러 다니는 사람이란다. 마침 지나던 길이었지. 갑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약초막으로 걸음을 옮겼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복수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저 아저씨들은 왜 저를 미워해요? 미워하는 게 아니란다. 세상에는 어른들의 사정이 얽힌 일이 있단다. 복수는 그 말을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잡은 손이 따뜻해 조금 마음이 놓였다. 약초막이 보이자 문 앞에서 서성이던 순덕이 달려나왔다. 복순아. 순덕은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다. 어디를 갔던 게냐?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엄마, 나쁜 사람들이 나를 쫓아왔어요. 이 아저씨가 구해줬어요. 안한 순덕의 시선이 갑수에게 옮겨갔다. 낯선 사내를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뉘신지요. 산에서 약초를 캐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위태로워 보여 그냥 지나칠 수 없었소. 갑수는 신분을 감춘 채 고개를 숙였다. 순덕은 잠시 그를 살피다가 이내 깊이 허리를 굽혔다. 아이를 구해주셨으니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도망친 사내는 이미 저택을 향해 말을 몰고 있었다. 대감께 아찼다. 강 부자의 사람이 아이를 먼저 찾았사옵니다. 말발굽 소리가 산길을 따라 멀어져 갔다. 저녁이 되었다. 약초막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다. 복수는 하루 종일 같은 생각을 곱씹었다. 산에서 자신을 쫓던 사내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어째서 자신이 쫓기는지
어째서 강 부자가 자신을 보고 놀랐는지, 어째서 어머니는 모든 것을 감추는지. 마침내 복순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순덕이 고개를 들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를 잡으려 해요? 제가 누구길래요? 이제는 말해주세요. 순덕은 오래도록 아이를 바라보았다. 갑수도 아무 말 없이 그 곁을 지켰다. 이윽고 순덕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약초막 바닥구석에 숨겨둔 나무 상자를 꺼냈다. 본래는 좀 더 나중에 알려주려 했다. 상자가 열리자 오래된 비단 조각과 금패가 모습을 드러냈다. 복수는 처음 보는 물건이었다. 이게 뭐예요? 순덕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무렵 나는 이미 남편을 여의고 이 산자락에 홀로 살고 있었단다. 7년 전 큰 비가 내리던 어느 밤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날 밤 나는 불어난 냇물가에서 강보에 쌓인 채 떠내려오는 갓난아기를 발견하였단다. 다급히 건져 올려보니 숨이 붙어 있었지. 흠뻑 젖은 강보 속에 이 금패와 비단 조각이 함께 매여 있었단다. 복순의 눈이 커졌다. 아기요? 그래.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누가 이 아이를 물에 흘려 보냈는지, 어디서 온 아이인지 알 길이 없었다. 다만 강보에 매인 금패와 비단만으로도 예사 집안의 아이가 아님을 짐작할 뿐이었지. 행여 정체를 잘못 밝혔다가 아이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 나는 그날부터 입을 굳게 다물었단다. 복수는 숨을 죽인 채 다음 말을 기다렸다. 순덕은 비단 조각을 아이 앞에 내밀었다. 그때 이 아이와 함께 받은 것이다. 이어 금패도 보여주었다. 이것도 함께였어. 복순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그럼 저는 엄마 딸이 아니에요. 순덕의 눈가가 붉어졌다. 피는 이어져 있지 않다. 복순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순덕은 곧바로 아이를 끌어안았다. 허나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내게는 너 하나뿐인 딸이야. 복순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다. 아이는 어머니의 옷깃을 움켜쥐고 소리 죽여 울었다. 그럼 저는 이제 누구예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야 해요? 네가 어디서 왔는지는 언젠가 밝혀질 게다. 그날까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야. 저는 그냥 엄마랑 여기서 살고 싶어요. 순덕은 아이의 젖은 뺨을 두 손으로 감쌌다. 나도 그렇단다. 나도 그게 소원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있었다. 갑수는 차마 그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바로 그때였다. 쾅! 문이 요란하게 부서졌다. 모두가 놀라 돌아보았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약초막 안으로 들이닥쳤다. 다 찾았다. 아이를 잡아라. 갑수가 즉시 몽둥이를 꼬나 쥐었다. 뒤로 물러서시오. 바로 그 순간 창문마저 요란하게 깨졌다. 밖에는 더 많은 자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약초막 전체가 완전히 포위된 것이었다. 순덕은 복순을 등 뒤로 감싸 안았다. 복순은 떨리는 손으로 금패를 꼭 움켜쥐었다. 갑수는 밀려드는 적들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다. 기어이 여기까지 찾아왔군. 좁은 약초막에서 사방으로 칼날이 번뜩였다. 갑수의 몽둥이가 앞을 막아섰지만 적의 수는 너무 많았다. 한 사내가 순덕을 향해 달려들었다. 순덕은 금패를 감싼 채 몸을 틀어 아이를 막아섰다. 복순아,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놓치면 안 된다. 복순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칼과 몽둥이가 부딪는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갑수는 앞선 두 사내를 쓰러뜨렸다. 허나 깨진 창으로 또 다른 자들이 넘어들어왔다. 등불이 넘어져 바닥에 불티가 튀었다. 순덕은 복순을 구석으로 몰아 제 몸으로 가렸다. 한 사내가 그 틈을 노려 칼을 치켜들었다. 갑수가 몸을 날려 그 칼을 막아냈다. 아이 곁을 떠나지 마시오. 복수는 벽에 등을 붙인 채 금패를 가슴에 꼭 안았다. 작은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고 있었다. 어머니의 등 뒤에서 아이는 이 밤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빌었다. 어둠 속에서 칼날이 쉴 새 없이 번뜩였다. 약초막의 싸움은 갑수의 활약으로 가까스로 끝이 났다. 산의 몇은 바닥에 쓰러졌고 살아남은 자들은 숲으로 달아났다. 허나 갑수의 표정은 조금도 밝지 않았다. 그는 넘어진 등불을 발바꾸며 말했다. 놈들이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건 이미 우리 자리가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도망친 자가 패거리를 다시 불러 모을 것입니다. 순덕도 사태의 무거움을 깨닫고 있었다. 더는 여기 머물 수 없겠군요. 예, 오늘 밤으로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복수는 어머니 곁에 붙어 앉아 아직도 금패를 놓지 못하고 있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안전한 곳으로 갈 거란다. 엄마, 무서워하지 말거라. 순덕은 아이의 흐트러진 머리칼을 쓸어 넘겨주었다. 갑수는 부서진 문틈으로 밖을 살피며 숨을 골랐다. 산을 넘어 고을 관하 쪽으로 향할 것입니다. 밤길이 험하니 제 곁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세 사람은 서둘러 짐을 챙겨 약초막을 나섰다. 한편 같은 시각 조필상의 저택에는 팽팽한 긴장이 감돌고 있었다. 무릎을 꿇은 부하 하나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조필상이 천천히 걸어와 그 앞에 멈춰섰다. 그래서 부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놓쳤다는 말이냐? 죄송하옵니다. 대감. 10명이 어린아이 하나를 못 잡았단 말이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조필상이 탁자를 걷어차 버렸다. 멍청한 놈들. 부하들이 일제히 고개를 조아렸다. 그 아이 하나에 우리 모두의 목숨이 걸려있다. 그것을 아직도 모르느냐? 강 부자도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갑수가 직접 나섰다는 건 강덕수가 그 아이를 그만큼 귀히 여긴다는 뜻이다. 그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시간이 없다. 바로 그때 또 다른 부하가 급히 들어왔다. 대감, 강 부자 댁 안에서 연락이 왔사옵니다. 조필상의 눈빛이 달라졌다. 들여보내라. 강분의 탈이 잠시 뒤 검은 망토를 두른 인물이 비밀 통로를 통해 들어왔다.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걸친 옷이 강덕수 집안 하인의 복식이었다. 조필상은 익숙한 듯 맞았다. 오랜만이군. 망토의 인물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강덕수는 이미 움직이고 계시옵니다. 어디까지 알아냈지? 강덕수께서 갑수를 비밀리에 내보내신 것을 확인했사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안채의 여종 명단도 직접 살피셨사옵니다. 조필상의 얼굴이 굳었다. 생각보다 빠르군. 안채에 들여보낸 아이는 어찌 되었느냐? 이미 밖으로 쫓겨났사옵니다. 다행히 정체는 드러나지 않았사옵니다. 당분간 몸을 사려라. 의심을 사서는 아니 된다. 명심하겠사옵니다. 강덕수께서는 아직 확신은 없으신 듯하옵니다. 허나 확신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겠지. 이 순간 강덕수의 집안에도 조필상의 사람이 심어져 있었음이 드러났다. 그는 오랜 세월 하인과 마름을 매수해 집안 깊은 곳에서 정보를 은밀히 빼내고 있었던 것이다. 조필상은 탁자 위에 지도를 펼쳤다. 갑수는 반드시 고을 관하 쪽으로 향할 것이다. 예, 관하에 들기 전에 끝낸다. 어디에서 말이옵니까? 조필상이 손가락으로 지도의 한 지점을 짚었다. 그 흙곡에 관하 바로 앞에 놓인 좁고 험한 산길이었다. 양옆이 가파른 벼랑이라 한 번 갇히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곳이었다. 관하에 들기 직전이 가장 좋다. 그가 차갑게 웃었다. 이번에는 결코 놓치지 않는다. 망토의 인물이 소리 없이 물러갔다. 지하 통로의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감돌았다. 조필상은 홀로 남아 지도 위 흙고개를 오래도록 내려다보았다. 그의 젠 손끝이 그 좁은 길목을 천천히 두드렸다. 7년을 기다렸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군. 같은 밤 갑수 일행은 약초막을 버리고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복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처음 보는 낯선 밤길을 말없이 걸었다. 약초막 사건이 있고 다음 날 새벽이었다. 갑수는 더는 숨어 지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늘부터 관아 쪽 고을로 이동합니다. 복순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다음 날 갑순이 그곳으로요. 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란다. 여기서는 더 지킬 수가 없구나. 순덕은 이미 짐을 꾸리고 있었다. 오래된 보따리와 비단 조각, 금패, 그리고 며칠치 식량이 전부였다. 세 사람은 해가 뜨기 전 숲을 빠져나왔다. 허나 조필상의 사람들 역시 곳곳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첫 번째 위기는 강이었다. 장마로 물이 불어나 건너던 다리가 끊겨 있었다. 누런 흙탕물이 무섭게 소용돌이치며 흘렀다. 복순이 발을 동동 굴렀다. 어떡해요. 건널 수가 없어요. 갑수는 주위를 빠르게 살폈다. 조금 떨어진 갈대밭에 낡은 나룻배 하나가 매어 있었다. 저 배로 건넙니다. 서두르시오. 문제는 등 뒤였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추격이었다. 빨리 배를 밀어라. 세 사람은 낡은 배에 올라 물살을 갈랐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자 복수는 배전을 꼭 붙잡았다. 무서워요. 내 손을 잡아라. 곧 건넌다. 순덕이 아이의 손을 힘주어 쥐었다. 물살은 거셌지만 세 사람은 간신히 강을 건넜다. 추격자들이 강가에 다다랐을 때 배는 이미 반대편에 닿아 있었다. 허나 안심하기엔 일렀다. 사내들이 강 상류로 말을 몰기 시작했다. 위쪽 여울로 돌아 건너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갑시다. 복수는 젖은 신발을 신은 채 이를 악물고 걸음을 재촉했다. 이번에는 가파른 절벽길이 앞을 막았다. 간밤에 내린 비로 흙이 미끄러웠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날 만큼 좁은 길이었다. 앞서 걷던 복순이 그만 발을 헛디뎠다. 작은 몸이 벼랑 아래로 기울었다. 복순아. 순덕이 몸을 던져 아이의 팔을 붙잡았다. 두 사람은 흙바닥에 나뒹굴었지만 다행히 벼랑 끝을 벗어났다. 발밑으로 자잘한 돌이 굴러 까마득한 아래로 사라졌다. 조심해야 한다. 여기서 미끄러지면 큰일 난다. 죄송해요, 엄마. 복순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갑수가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오. 밤이 되면 세 사람은 동굴에 몸을 숨겨 잠을 청했다. 낮에는 인적 없는 길만 골라 걸었다. 어느 밤 동굴 안에서 복순이 나지막이 물었다. 아저씨, 저는 정말 누구예요? 갑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건 관아에 들어가면 자연히 알게 될 게다. 지금은 무사히 도착하는 것만 생각하자. 복수는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으며 눈을 감았다. 도망치는 나날이 이어질수록 복수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정말로 누군가 자신을 뒤쫓고 있다는 사실을. 며칠이 흘렀을까. 마침내 저 멀리 고을 관아 마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기와 지붕이 물결처럼 이어진 너머로 강덕수의 큰 집도 어렴풋이 보였다. 복수는 난생 처음 보는 거대한 풍경에 걸음을 멈췄다. 평생 작은 초가집만 알던 아이에게는 다른 세상 같았다. 저기가 그 댁이에요. 그래, 이제 다 왔단다. 참 크네요. 저런 곳은 처음 봐요. 복순의 눈이 잠시 반짝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잼, 화살 하나가 바람을 가르며 날아와 곁에 나무에 박혔다. 이어 두 번째 화살이 발치에 흙을 파고들었다. 갑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매복이다. 몸을 숙이시오. 양옆 숲에서 검은 옷의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다. 바로 흙고개였다. 양옆이 벼랑으로 막힌 빠져나갈 데 없는 좁은 길목이었다. 조필상이 미리 준비해둔 함정이었다. 갑수는 복순과 순덕을 등 뒤로 밀어 넣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 뒤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마라. 수십 명의 적이 좁은 길을 가로막았다. 관아 마을은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가장 위험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흙고개의 싸움은 지금까지와 차원이 달랐다. 적의 수가 너무 많았다. 숲 곳곳에서 검은 그림자가 끝없이 쏟아졌다. 갑수는 즉시 복순과 순덕을 등 뒤로 물렸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칼과 몽둥이가 부딪는 소리가 좁은 고갯길에 울려 퍼졌다. 갑수를 따르던 사람들도 필사적으로 맞섰다. 칼날이 번뜩였다. 비명이 터졌다. 먼지가 자욱하게 일었다. 허나 적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복순이 아니었다. 바로 금패였다. 조필상은 이미 보고를 받은 터였다. 숨겨진 아이의 신분을 증명할 물건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하나가 목청껏 외쳤다. 금패를 찾아라. 그것만 없애면 아이가 그댁 핏줄이라는 증거는 사라진다.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품 안의 금패를 두 손으로 감쌌다. 이것만은 빼앗길 수 없다. 7년을 목숨처럼 지켜온 물건이었다. 빼앗기면 아이를 지킬 마지막 끈마저 끊기는 셈이었다. 바로 그때 적 하나가 순덕을 발견했다. 저 여자다. 칼을 든 사내가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순덕은 몸을 돌려 금패를 제 가슴 안쪽으로 감췄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훅! 칼끝이 순덕의 어깨를 파고들었다. 엄마! 복순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순덕은 쓰러지면서도 품을 놓지 않았다. 그 손에는 여전히 금패가 쥐어져 있었다. 사내가 칼을 뽑아 다시 내리치려 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었다. NP, 영피, 퍽!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이 사내의 등에 박혔다. 사내가 그대로 고꾸라졌다. 갑수가 놀라 소리나는 쪽을 돌아보았다. 숲 능선을 따라 몽둥이와 창으로 무장한 장정들이 밀려들고 있었다. 강덕수가 미리 길러온 집안 무사들이었다. 갑수가 아이를 지키려 애쓰는 동안 강덕수는 만일에 대비해 자신이 부리는 힘센 장정들을 흙고개로 보내두었던 것이다. 강부자 나리의 명을 받들어 왔다. 흉악한 무리를 잡아라. 전세는 순식간에 뒤집혔다. 포위하고 있던 적들이 도리어 애워싸이기 시작했다. 당황한 사내들이 서로 등을 맞대며 물러섰다. 검은 옷의 사내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었다. 남은 자들은 무기를 버리고 산속으로 달아났다. 갑수는 달아나는 자들을 끝까지 쫓지 않았다. 순덕과 겁에 질린 복순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이다. 마침내 흙고개의 싸움은 강덕수 편이 거두었다. 싸움이 끝나자 복순이 울며 순덕 곁에 주저앉았다. 엄마, 정신 차려요. 순덕이 힘겹게 눈을 떴다. 괜찮다. 안 괜찮아요. 어깨에서 피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복순의 눈물이 순덕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아이는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흐느꼈다. 엄마가 다치면 저는 어떡해요? 저 때문이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그런 말 말거라. 순덕은 아픈 중에도 아이의 뺨을 어루만졌다. 이만하길 다행이야. 너만 무사하면 되었다. 갑수가 급히 다가와 상처를 살폈다. 베인 자리가 깊어 피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제 옷자락을 찢어 상처를 단단히 동였다. 어서 관하로 드셔야 합니다. 의원을 부르겠습니다. 다행히 금패는 순덕의 손 안에서 무사했다. 피로 물든 비단 조각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숨겨진 아이의 존재를 증명할 물건이 모두 지켜진 것이었다. 장정들이 순덕을 조심스레 들것에 옮겼다. 복수는 그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손을 꼭 붙잡았다. 조금만 참아요, 엄마. 곧 좋은 의원이 봐줄 거예요. 그래, 우리 복순이가 어느새 다 컸구나. 순덕이 옅게 웃어 보였다. 그렇게 일행은 고개를 넘어 강덕수의 집으로 향했다. 날이 저물 무렵 저 멀리 큰 기와집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담장을 따라 늘어선 등불이 어둠 속에서 은은히 빛났다. 복수는 늙었 옆을 걸으며 그 불빛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엄마, 저 안에 들어가면 우리 다시 예전처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순덕은 대답 대신 아이의 손을 힘주어 쥐었다. 흙고개의 싸움이 끝난 다음 날이었다. 갑수는 장정들과 함께 복순과 순덕을 강덕수의 집 안으로 데려왔다. 복순은 태어나 처음 보는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끝없이 이어지는 담장, 넓은 연못, 붉은 기둥과 화려한 사랑채. 모든 것이 낯설고 아득했다. 여기가 정말 그 댁이에요. 그래, 이제 다 왔단다. 복수는 저도 모르게 갑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평생 작은 초가집에서 살던 아이에게 이 집은 다른 세상이나 다름없었다. 지나는 하인과 여종들이 힐끔힐끔 아이를 훔쳐보았다. 다들 다혜와 똑같은 얼굴에 놀란 눈치였다. 그 시각 강덕수와 오씨 부인은 직접 두 사람을 맞이하려 기다리고 있었다. 순덕이 다친 몸으로 힘겹게 고개를 숙였다. 나리, 강덕수는 얼른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동안 참으로 고생이 많았소. 그 험한 산길을 아이를 업고 넘으셨다니 이 은혜를 어찌 갚겠소. 소인은 그저 아이를 지켰을 뿐이옵니다. 순덕의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오씨 부인의 시선은 처음부터 복순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복순 역시 부인을 마주보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낯설지가 않았다. 오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많이 무서웠겠구나. 복순은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고개만 숙였다. 바로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어머니, 다혜였다. 다혜는 부모가 낯선 아이를 맞이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다혜의 걸음이 뚝 멈췄다. 복순도 움직이지 못했다. 두 아이는 장터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처럼 서로를 바라보았다. 다혜가 먼저 입을 뗐다. 너였구나. 장터에서 봤던 복순의 눈도 커졌다. 응. 다혜가 천천히 다가왔다. 또 만났네. 정말 나랑 똑같이 생겼어. 너도 그렇게 생각해. 응. 둘러선 어른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허나 정작 두 아이는 조금도 겁내지 않았다.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어색함도 조금씩 생겨났다. 다혜는 평생 큰 기와집에서 자랐고 복수는 평생 저잣거리 근처에서 자랐으니 먹는 법도 말하는 법도 사뭇 달랐다. 여종들이 과일을 내오자 다혜는 자연스레 작은 은칼을 집어들었다. 허나 복수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손만 만지작거렸다. 다혜가 고개를 갸웃했다. 왜 안 먹어? 이런 건 처음 봐서. 다혜는 잠시 놀라더니 이내 과일을 직접 잘라 건넸다. 이렇게 먹는 거야. 어렵지 않아. 복수는 조심스레 한 조각을 받아들었다. 고마워.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로 인사를 해. 다혜가 까르르 웃자 복순도 따라 웃었다. 그렇게 두 아이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더 신기한 일도 있었다. 두 사람은 버릇마저 똑같았다. 생각에 잠기면 왼쪽 머리카락을 베베 꼬는 버릇, 긴장하면 입술을 살짝 깨무는 버릇, 잠들기 전 창밖을 내다보는 버릇, 하나같이 어쩌면 그리 닮았는지. 곁에서 보던 여종들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여종 하나가 두 아이에게 물었다.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시옵니까? 다혜가 대답했다. 꿀을 넣은 밤죽. 그런데 복순도 동시에 똑같이 말했다. 꿀 넣은 밤죽. 두 아이가 서로를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너도. 두 아이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지켜보던 어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강덕수와 오씨 부인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허나 마음속 확신만은 점점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밤 다혜가 복순에게 나직이 물었다. 내일도 나랑 같이 놀래. 복순이 배시시 웃었다. 정말 좋아. 그럼 내일은 우리 연못도 보여줄게. 잉어가 정말 얼마나 큰지 몰라. 두 아이는 그렇게 처음으로 나란히 마주 앉아 웃었다.
창밖에는 둥근 달이 두 아이를 나란히 비추고 있었다. 강덕수의 집 안에서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강덕수가 갑수를 불러 말했다.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다. 예, 나리. 내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하지만 아이의 아비로서 나는 증거를 보아야 한다. 반드시 밝혀내겠사옵니다. 갑수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집안에 보관된 수많은 기록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다. 7년 전 산실 기록, 그 무렵 노비안, 산파가 드나든 문지기의 문서, 곳간 장부까지. 허나 살필수록 이상한 점이 드러났다. 여러 기록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찢겨나간 자국이 남은 문서도 있었다. 특히 그날 밤 집을 드나든 사람들의 명단은 아예 한 장이 통째로 뜯겨나가 있었다. 갑수가 서책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누군가 일부러 기록을 없앴사옵니다. 강덕수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조필상의 지실 가능성이 높다. 신도, 그리 여기옵니다. 그래도 남은 흔적을 끝까지 찾아보겠습니다. 며칠 뒤 갑수는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7년 전 오씨 부인의 출산을 도왔던 산파 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모두 죽거나 사라진 줄 알았던 인물이었다. 복례라 불리는 백발이 성한 노파였다. 강덕수는 즉시 사람을 보내 그녀를 모셔오게 했다. 며칠 후 복례가 집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강덕수와 부인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죄를 지었사옵니다. 나리, 강덕수가 조용히 말했다. 죄를 따지기 전에 사실부터 말하라. 복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마님께서는 분명 쌍둥이를 낳으셨사옵니다. 방 안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오씨 부인의 눈가가 붉어졌다. 복례가 말을 이었다. 첫째도 여자아이였고 둘째도 여자아이였사옵니다. 소인이 두 아이를 모두 제 손으로 받았사옵니다. 갑수가 품에서 금패를 꺼내 보였다. 이 물건을 본 적이 있느냐? 복례는 금패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다. 바로 그 금패이옵니다. 틀림없느냐? 예, 두 아기씨를 구분하려 만든 것이옵니다. 강덕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채로 향했다. 잠시 뒤 그는 서안 아래 감추어 두었던 목갑을 손수 들고 돌아왔다. 그 안에서 나머지 반쪽 금패를 꺼내어 순덕이 지켜온 것과 가만히 맞대어 보였다. 두 조각은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이가 딱 들어맞았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이가 그 광경에 말을 잃었다. 7년을 갈라져 있던 두 조각이 이제야 다시 하나가 된 것이었다. 이번에는 피로 물든 비단 조각이 나왔다. 복례는 곧 고개를 끄덕였다. 이 댁에서만 쓰는 강보이옵니다. 틀림이 없사옵니다. 이어 복례는 7년 전 그 밤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강씨 문중의 재산을 노리는 자가 있다는 말이 집안에 돌아싸옵니다. 나리와 마님께서는 두 아이를 모두 지키고자 하셨사옵니다. 그리하여 한 아이를 은밀히 밖으로 내보내기로 하셨지요. 그 아이가 바로 둘째 아기씨셨사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소인은 죄스러워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든 날이 없었사옵니다. 오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아이의 이름도 그대는 기억하는가? 복례가 천천히 대답했다. 첫째 아기씨의 이름은 다혜이옵니다. 그리고 둘째 아기씨의 이름은 다인이옵니다. 그 순간 방 안이 다시 고요해졌다. 여태 복순이라 불리던 아이가 가만히 숨을 삼켰다. 다인,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허나 어쩐 일인지 조금도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복례가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이름이 본래 아기씨의 이름이옵니다. 오씨 부인의 두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조심스레 아이에게 다가갔다. 다인아, 한 걸음 앞에서 부인은 차마 아이를 껴안지 못하고 손만 떨었다. 7년을 그리던 얼굴이 눈앞에 있는데도 혹여 놀랄까 두려웠던 것이다. 많이 컸구나. 이렇게 자랐구나. 강덕수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를 불렀다. 정말 살아 있었구나, 다인아.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갑자기 제게 새 이름이 생긴 듯 했지만 그 이름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다. 아이는 저를 바라보는 부인의 젖은 눈을 가만히 마주 보았다. 어째서인지 그 앞에서 코끝이 시큰해졌다. 그날 강덕수와 오씨 부인은 마침내 확신하게 되었다. 복순이 바로 7년 전 잃어버린 둘째 딸 다인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같은 시각 조필상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집안의 첩자가 은밀히 그를 찾아왔다. 대감, 말해라. 강덕수가 거의 확신하신 듯 하옵니다. 조필상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증거는 산파까지 찾아냈다 하옵니다. 첩자가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다. 게다가 둘째 아기 씨의 이름까지 밝혀졌사옵니다. 조필상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 아이가 정식으로 이 집안의 딸로 서는 날, 나는 그간의 모든 죄가 드러나는 죄인이 된다. 어찌하오리까, 대감. 마지막 기회다. 예, 연회날 끝낸다. 아이가 정식으로 인정받기 전에 없애야 한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첩자는 온 길 그대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며칠 뒤 강덕수의 집에서는 조촐한 연회가 열렸다. 잃어버린 딸이 돌아온 것을 조용히 기리는 자리였다. 다인도 처음으로 그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 허나 아직은 다들 습관처럼 복순이라 불렀다. 낯선 비단옷이 어색해 다인은 자꾸만 소매자락을 매만졌다. 다혜는 그런 다인의 곁에 바짝 붙어 앉았다. 많이 떨려. 응, 조금. 이런 옷도 처음이고 사람도 너무 많아.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다혜가 다인의 손등을 토닥였다. 이윽고 연회가 시작되었다. 음식과 차가 차례로 상위에 올랐다. 바로 그때 다혜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다. 낯선 여종 하나가 다인의 찻잔에만 몰래 무언가를 넣고 있었다. 하얀 가루가 찬물 속으로 스르륵 풀어졌다. 여종은 연신 주위를 살피며 손을 떨고 있었다. 다른 잔은 두고 오직 다인의 잔에만 손을 대는 것이 분명했다. 다혜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손끝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다혜가 다인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복순아, 우리 자리 바꾸자. 갑자기 왜? 그냥 한번 바꿔보자. 응. 다인은 영문도 모른 채 자리를 옮겼다. 그러자 가루가 든 찻잔이 다혜 앞으로 놓이게 되었다. 여종은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안도하는 눈치였다. 허나 다혜는 그 찻잔에 손도 대지 않았다. 오히려 다인에게 다시 속삭였다. 저 차는 절대 마시면 안 돼. 응, 설명은 나중에 해줄게. 잠시 뒤 다혜는 일부러 소매자락을 크게 휘저었다. 쨍그랑 찻잔이 상 아래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차가 바닥으로 주르르 흘렀다. 마침 곁을 지나던 집안 고양이가 그 물을 할짝 핥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양이가 힘없이 옆으로 쓰러졌다. 가느다란 다리가 축 늘어졌다. 연 회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독이다. 어느 안전이라고 이런 짓을. 강덕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갑수가 재빨리 그 여종을 붙잡았다. 여종은 달아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누구의 짓이냐? 바른 대로 고하라. 여종은 처음엔 입을 꾹 다물었다. 허나 서슬퍼런 추궁 앞에서 몸을 떨기 시작했다.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누가 시켰느냐? 여종은 한참을 흐느끼다 끝내 무너졌다. 조필상 대감이옵니다. 이어진 문초에서 뜻밖의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났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밤마다 비밀 통로로 조필상의 저택을 드나들며 갑수의 움직임과 집안의 동태를 몰래 전해온 바로 그 첩자이기도 했다. 검은 망토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던 자의 정체가 마침내 밝혀진 것이었다. 조필상의 이름이, 집안 첩자의 존재가, 그리고 암살 계획이 낱낱이 드러났다.
연회장에 무거운 술렁임이 번졌다. 강덕수의 얼굴이 노여움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다희는 놀란 얼굴로 다혜를 돌아보았다. 언니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언니는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 여종 손이 자꾸 떨리는 게 이상했거든. 다혜가 빙긋 웃었다. 장터에선 네가 나를 먼저 알아봤잖아. 이번엔 내가 널 지킨 거야. 처음 마주쳤을 땐 그저 신기하기만 한 낯선 아이였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지켜주는 진짜 자매가 되어 있었다. 다희는 다혜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작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두 아이는 소란한 연회장 한가운데에서 서로만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러니 설에만 바깥의 소동도 그 순간만은 두 사람에게 닿지 못했다. 독살 사건이 밝혀진 다음 날이었다. 고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붙잡힌 여종은 아는 것을 모두 털어놓았다. 누가 독을 건넸는지, 누가 자신을 매수했는지, 누가 둘째 아기 씨를 해치라 명했는지, 소희는 늙은 어미의 약값 때문에 어쩔 수 없었사옵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다. 허나 그 자백 하나하나가 무거운 증거가 되었다. 모든 화살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조필상이었다. 강덕수는 지체 없이 관아에 사람을 보내 소를 올렸다. 조필상을 당장 잡아들여 주십시오. 7년의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조필상 역시 이미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저택 지하 창고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수많은 장부와 문서가 감춰져 있었다. 마름과 아전을 매수한 기록, 소작인들을 상대로 오래 꾸며 온 문서 조작, 불법으로 긁어모은 재산, 그리고 강덕수의 딸을 없애려 도모한 서찰까지. 조필상은 이를 악물었다. 이것들이 관아의 손에 들어가면 나는 끝이다. 그는 손수 등불을 기울여 문서 더미에 불씨를 던졌다. 마른 종이가 순식간에 타올랐다. 불길이 벽을 타고 삽시간에 번졌다. 쾌쾌한 연기가 지하 창고를 가득 메웠다. 허나 관아의 포교들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대문이 부서지고 포졸들이 물밀듯 들이닥쳤다. 조필상은 어디 있느냐? 한 놈도 놓치지 마라. 포졸들이 불붙은 창고로 뛰어들어 타오르는 문서를 끌어냈다. 조필상은 미처 태우지 못한 문서 몇을 버려둔 채 몸을 피했다. 측근 몇 사람만을 데리고 뒷담을 넘었다. 그가 향한 곳은 남쪽의 험한 산이었다. 갑수는 곧바로 장정들을 이끌고 추격에 나섰다. 놈은 반드시 산을 넘어 달아나려 할 것이다. 길목을 막아라. 나루터와 고갯길을 모두 지켜라. 새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장정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추격은 며칠 동안 이어졌다. 조필상은 좁은 산길과 깊은 계곡을 이용해 몸을 숨겼다. 낮에는 바위 틈에 엎드리고 밤에만 움직였다. 허나 포위망은 조금씩 좁혀들었다. 식량이 떨어지고 함께하던 측근들도 하나둘 붙잡혔다. 한때 수백을 부리던 자의 곁에 이제 몇 사람만 남아 있었다. 마침내 조필상은 버려진 폐광 속으로 숨어들었다. 어둡고 축축한 구란이었다.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이따금 울렸다. 바로 그 순간 장정들이 폐광 입구를 완전히 에워쌌다. 수십 개의 횃불이 어둠을 환히 밝혔다. 이 조필상, 갑수가 앞으로 나섰다. 이제 그만 나오시오. 갈 곳은 어디에도 없소. 순순히 오라를 받으시오. 구란에서 조필상의 목소리가 울렸다. 내가 이 고을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아느냐. 이 소작인들을 굶기고 어린아이를 죽이려 한 것이 고을을 위한 일이오. 조필상은 대답하지 못했다. 갑수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7년 전 강물에 던져진 아이가 살아 돌아왔소. 하늘도 대감을 용서하지 않은 것이오. 조필상은 마지막까지 칼을 들고 버텼다. 포졸 몇이 다가서자 사납게 칼을 휘둘렀다. 허나 여러 자루의 창이 사방에서 그를 에워쌌다. 물러설 곳도 달아날 틈도 없었다. 결국 조필상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다. 챙그랑
쇠소리가 굴 안에 길게 울렸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토록 높던 어깨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끝났다. 포졸들이 곧바로 그를 결박했다. 조필상은 쇠사슬에 묶인 채 굴 밖으로 끌려 나왔다. 7년 동안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던 자가 이제 죄인의 몸이 되었다. 한때 온 고을을 떨게 하던 위세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압송 수레에 실려 관하로 향했다. 수레가 지나는 길목마다 소문을 들은 백성들이 몰려나와 웅성거렸다. 저자가 강 부자댁 아기씨를 죽이려 한 자란다. 천벌을 받아 마땅하지. 갑수는 그 뒤를 말없이 따랐다. 품속에는 불길 속에서 건져낸 문서 몇 장이 고이 간직되어 있었다. 그것이 곧 재판에서 모든 진실을 드러낼 열쇠가 될 참이었다. 며칠 뒤 관아 앞마당에서 죄상을 낱낱이 밝히는 국문이 열렸다. 소문을 들은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조필상과 그 공범들이 오라에 묶인 채 끌려 나왔다. 한때 세상을 쥐락펴락하던 대감의 초라한 모습에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희가 바로 그 조대감이라지. 이제 죄인 신세가 되었구먼. 고을 사또가 직접 재판을 주관했다. 높은 자리에 오른 사또의 얼굴은 서릿발처럼 엄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7년간 감춰졌던 죄를 낱낱이 가릴 것이다. 갑수가 앞으로 나와 증거를 하나하나 펼쳐 보였다. 붙잡힌 여종의 자백, 불에 타다 남은 장부, 마름과 아전을 매수한 기록, 그리고 산파 복례의 증언까지. 증거가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관장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졌다. 복례가 떨리는 몸을 이끌고 나섰다. 소인이 7년 전 마님의 쌍둥이 아기씨를 두 손으로 받았사옵니다. 헌데 조필상 대감이 그중 한 분을 없애려 하였사옵니다. 그날 밤의 불도 사라진 산파들도 모두 그자의 소행이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놀란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어 순덕도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지난 7년의 세월을 담담히 털어놓았다. 비오던 밤 아기를 건네받은 일, 정체를 숨기고 아이를 키운 나날, 그리고 쫓기며 겪은 일들을. 저는 그저 갓난아기를 살려달라는 부탁 하나로 이 아이를 품에 안았사옵니다. 이름도 복순이라 지어 제 친딸처럼 키웠사옵니다. 순덕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산속을 헤매고 강을 건너고 그 흙고개에서 칼을 맞으면서도 저 아이를 지켰사옵니다. 그 아이가 바로 강씨 문중의 잃어버린 둘째 딸이옵니다. 말을 마친 순덕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다. 아직 아물지 않은 어깨의 상처가 그 말이 참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모습에 광장의 백성들이 술렁였다. 저 어린 아기씨를 죽이려 했다고. 그 댁을 통째로 뒤엎으려 한 게로구나. 천하에 저런 자가 또 있을까. 한 노인은 지팡이를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저런 자를 그냥 두어서는 아니 돼요. 분노한 백성들의 목소리가 관장을 가득 메웠다. 갑수가 마지막으로 불에 그을린 문서를 높이 들어 보였다. 조필상은 숨겨진 아기씨를 없애려 자객을 보냈사옵니다. 또한 강씨 문중의 재물을 빼돌리고 그 댁을 무너뜨릴 음모를 꾸며 왔사옵니다. 증거는 넘치도록 분명했다. 사또가 조필상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할 말이 있느냐? 자, 맞다. 자, 단거. 자, 맞다. 안대의대로 산자는 재물을 근거는 조필상은 입을 열지 못했다. 그토록 거만하던 자가 이제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이윽고 사또가 무거운 목소리로 최종 판결을 내렸다. 조필상과 그 주요 공범들은 국법에 따라 엄중히 벌할 것이다. 또한 빼돌린 재물은 남김없이 거두어 고을 백성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 없도록 할 것이다. 판결이 떨어지자 광장에 우렁찬 함성이 터져나왔다. 백성들은 저마다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강덕수는 이어서 순덕을 앞으로 불렀다. 순덕, 예, 나리. 순덕이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다.
그대는 목숨을 걸고 우리 딸을 지켜낸 은인이다. 우리 집안은 그 공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오늘부터 그대에게 넉넉한 집과 논밭을 내릴 것이니 부디 편히 지내라. 순덕은 그 말에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7년의 고생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눈물을 떨구었다. 숨죽여 아이를 키우던 밤들, 낯선 발자국에 놀라 도망치던 날들이 스쳐갔다. 이제는 더 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도리어 믿기지 않았다. 광장에서는 다시 한번 우렁찬 박수가 쏟아졌다. 멀리 서 있던 다인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울었다. 어머니, 다인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달려나갔다. 그리고 순덕의 품에 와락 안겼다. 두 사람은 광장 한복판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지켜보던 백성들의 눈시울도 하나둘 붉어졌다. 어머니가 마침내 죄인이 아닌 은인으로 불리는 순간이었다. 한 달 뒤였다. 강덕수의 집에서는 성대한 의식이 열렸다. 오늘은 오래도록 숨겨졌던 둘째 딸 다인의 신분을 온 마을에 공식적으로 되찾는 날이었다. 다인은 곱디고 온 옷을 갖춰 입고 있었다. 허나 여전히 얼굴에는 긴장이 어려 있었다. 곁에 선 다혜가 나직이 웃었다. 왜 그렇게 떨고 있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 만이로.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다혜가 다인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다. 이윽고 의식이 시작되었다. 집 앞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 강덕수가 그 앞으로 천천히 나섰다. 오늘 우리는 오랫동안 잃었던 우리 집안의 딸을 다시 맞이한다. 우렁찬 박수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다. 강덕수가 다인을 곁으로 불렀다. 오늘부로 다인의 신분을 회복한다. 그리고 족보에 다시 이름을 올려 우리 문중의 둘째 딸로 드린다. 마당에 모인 이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예를 올렸다. 둘째 아기 씨의 환영을 감축드리옵니다. 그 말에 오씨 부인은 끝내 눈물을 흘렸다. 7년을 그리던 딸을 마침내 온전히 되찾은 것이었다. 부인은 다인에게 다가가 두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다시는 너를 놓지 않으마. 다인은 그 손의 온기에 저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졌다. 의식이 끝난 뒤 강덕수는 순덕을 앞으로 불렀다. 그대는 딸을 지켜낸 이 집안의 은인이다. 나리, 소희는 그저 아이를 키웠을 뿐이옵니다. 그 마음이 바로 가장 큰 공이다. 논밭과 집을 내릴 것이니 받으라. 순덕은 감격에 겨워 고개를 깊이 숙였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나리, 그 곁에서 다인이 어머니를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날 밤이었다. 다인이 조용히 순덕의 처소를 찾아갔다. 어머니, 순덕이 잔잔히 미소 지었다. 이제는 아기 씨라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 다인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평생 제 어머니예요. 순덕은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고맙구나. 그리 말해주어서 잠시 방 안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다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다인이라는 이름도 좋지만 복순이라는 이름도 좋아요.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니까요. 순덕의 두 눈이 붉어졌다. 그녀는 아이를 살며시 끌어안았다. 늙은이가 무슨 복이 있어 너 같은 딸을 두었을까. 마침 문 밖을 지나던 다혜가 그 말을 듣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럼 둘 다 쓰면 되잖아. 공식적으로는 다인,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는 복순. 세 사람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다인도 환하게 웃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밤이 깊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며칠 뒤부터 다혜와 다인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 나란히 앉아 글을 배우고 붓을 들어 그림을 그렸다. 넓은 뜰을 손잡고 뛰어다니기도 했다. 처음엔 큰 집안의 법도가 서툴던 다인도 다혜가 하나하나 일러주니 금세 익숙해졌다. 여종들은 똑 닮은 두 자매가 어딜 가나 붙어 다니는 모습에 흐뭇이 웃었다. 어느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이었다.
두 자매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붉은 햇살이 두 아이의 닮은 얼굴을 똑같이 물들였다. 다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예전에는 이 넓은 집에 나 혼자였는데 다인이 빙긋 웃었다. 이제는 아니네. 다혜가 손을 내밀었다. 이제 우리는 언제나 함께 있을 수 있어. 다인도 그 손을 마주 잡았다. 응, 언제까지나 함께야. 두 아이의 그림자가 노을 속에 나란히 길게 드리워졌다. 멀리서 강덕수와 오씨 부인이 그 모습을 흐뭇이 바라보고 있었다. 순덕도 그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7년의 긴 밤이 지나고 마침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다. 잃어버렸던 딸은 이렇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혜와 다인 두 자매는 서로의 곁을 지키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